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 사측의 입장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사측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사측은 지난 6일 공문으로 입장을 알립니다.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로 지난 수십 년간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 체계가 부정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사실 사측의 공문을 통해서 이견은 있을 거다라고 짐작했습니다만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또 이번 임금 교섭에서 임금 체계 개편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대법 판결로 인해서 이 범위가 확대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고정성이라는 그 특징을 삭제해요. 이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늘어나니까 사측한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이 노사가 합의해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소송근로 대가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것이 통상임금이다라는 거죠.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충족되면 노사 합의로 이것을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측이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지난 대법 판결로 명절 상여금 150%, 김장 상여금, 가정의 달, 휴가비,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교대 보존수당, 그 다음에 여가 선용 비중 일부, 명절 선물 포인트 등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물론 사측은 우리와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교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 이 얘기대로라면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 교섭 마무리일까지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소급하겠다. 이런 뜻이 읽혀지죠. 두 번째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상임금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를 받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읽혀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것들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러니 통상임금 항목에서부터 이미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측의 주장에 그냥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안은 그러면 노사가 이렇게 주장의 차이가 있으니 주장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히 인정하는 법률단을 구성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놔야겠죠. 나머지 문제가 있다.
이제 요것이 관건이 될 텐데 그것은 여러 조건을 놓고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과거에부터 요구해왔던 상여금 분할이라든가 2011년 입사자 임금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노사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과연 민주주의 나라인가입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소송이 7일 날 있었죠. 7일 있고 결국 이게 인용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8일 날 석방됐습니다. 이 과정에 검찰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죠. 먼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와 관련된 문제는요. 구속 기간이 초과된 상태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날과 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영장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것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독특한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이. 법에 대한 문제, 재판에 대한 문제는 오늘 주제와는 좀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검찰의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 과거사 사건의 유족들이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 재항고 이런 건 남발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범 윤석열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안 하면 보통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석방되더라도 법원에 이 심판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포기한 거죠. 이건 엄연히 내란범을 보호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정말 사회적 흉기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는 명태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명태균 사건은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거의 뭉개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뭉갠다고 이게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확대되고 녹취록이 더 드러났고 하면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왔죠. 그랬는데 옮겨왔으면 이제 명태균의 공천 개입,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부분을 밝혀야 하는데 그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뭉갠 다음에 뭉개기로 하다가 그 다음에 초점을 옮깁니다. 옮기기. 그리고 쇠판 짜기.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쇠판 짜기는 결국 한동훈의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심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검찰총장의 모습이 정확히 사회적 흉기와 닮았고 이 모든 항고를 포기한 것도 결국은 석방 선물 안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실제 검찰이 언제부터 1심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 이것도 서로 다른 의미인데 검찰은 위헌 논란까지 위헌 소지까지 얘기를 했죠. 참 가소롭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입니다.
엘리트에 의한 백성의 지배가 아니라 엘리트 관료들의 무지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민주주의 원리가 끝도 없습니다. 헌법도 알아야죠. 법률도 알아야죠. 제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를 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